The Vegetarian by Han Kang. 그 번역은 다 누가 합니까? 한국 사람분들이 합니까? 그 외국 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네, 번역가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예. 이제 제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번역가층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학에 대한 그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데에 비해서 믿을 만한 번역가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번역가의 흐름을 얘기할 때 보통 번역가의 역사를 3단계로 얘기하는데 초창기에 정책적 지원했었을 때 1세대 번역가는 외국 문학을 전공한 한국인 교수들이 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뜻은 정확하게 전달되는데 이게 그 나라 말로 옮겼을 때 이게 모국어가 아니니까 이게 예술적인 문장이냐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990년대에 대산문화재단에서 번역 지원 사업을 할 때 최초로 한국인과 외국인 공역이라는 걸 정식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번역 지원금도 2배로 올려주고 함께 해요? 네, 번역을? 외국어에 능통한 한국인과 한국어에 밝은 외국인이 팀을 이루는 번역을 시작합니다. 오, 필요하겠네요. 네, 이게 이제 90년대에 빛보기 시작한 게 프랑스에서 이문열, 이청준 두 작가가 주목받기 시작한 게 이 번역의 퀄리티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문학이라는 거는 학술서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술이니까 그렇죠. 관심이 높아졌고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원어민 번역가분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출발점은 언제로 보고 있냐면 2011년에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를 번역한 번역자가 김지영입니다. 그 어머니가 유영란이라는 1세대 한국인 번역가신데 어머니가 자기가 굉장히 번역가로서 주목받고 있지만 이 원어민 번역가가 아니 돼서 오는 한계를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따님을 아주 정책적으로 번역가로 키웠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시키고 문학 공부를 시키고 혹시 굶을까봐 부전공으로 법률 공부도 시키고. 근데 이 딸이 이제 원어민 번역가가 돼서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를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이 정말 주목받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수만 부가 팔렸고 그 미국의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고 또 이 작품이 그 맨부커 아시아라는 그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만 국제적인 아주 굵직한 문학상도 받았고 이러면서부터 원어민 번역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원어민이라는 건 그 나라 말, 그러니까 도착어가 자기의 원어인 번역자들이 등장하는 예.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외국에서 자란.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또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번역한 데보라 스미스는 영국 사람입니다. 아예 국적이 영국이죠. 예, 영국인이죠. 그런 원어민 번역가들이 등장을 했고요. 여기에는 이제 번역원의 번역 아카데미라는 것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번역 아카데미가 있어요? 네. 이 한국문학 번역원에서 이런 번역 지원만 해가지고는 너무 단기적인 내용이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봐야겠다. 그래서 2008년도에 번역가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게 번역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서 원어민 번역가 또는 번역의 가능성이 있는 어학이 뛰어난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올해 맨부커 인터내셔널에 후보로 올라왔던 두 작품의 번역자가 허정범이라는 분인데 이런 분들 비롯한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원어민 번역가의 상당수가 번역 아카데미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번역 아카데미를 좀 더 강화해서 활성화시켜서 적어도 언어권별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번역가들이 100명 이상씩은 있어야 되겠다.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한 구체적인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번역 아카데미에서는 누가 강의합니까? 진짜 전문가들일 것 같은데? 초창기 때는 이제 1세대, 2세대 번역가들이 했었고요. 지금은 3세대 번역가들이 성장을 해서
이제 후진들을 또 가르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현재 번역가로 활동하면서 그렇습니다. 또 후배들을 양성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 번역 아카데미를 이제 대학원 대학교로 전환하는 준비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준비하다 보니까 장점도 많았는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여기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80% 이상이 원어민, 그러니까 그 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그렇죠. 사람들입니다. 근데 대개 한국학과를 졸업한 우수한 학생들이 20대 초중반에 번역 아카데미에 입학해서 2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게 정식 학교가 아니니까 끝나고 나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위로 인정이 안 돼요? 네,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부임을 하면서 이거를 학위 기간으로 바꿔야겠다. 예. 학위를 주게 되면 이 학생들이 돌아가서 좀 더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한국의 외국문학 전공하는 교수님들의 상당수가 외국에 가서 외국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분들이거든요. 그럼요. 돌아와서 한국에서 자기 전공을 갖고 정년할 때까지 또는 죽을 때까지 그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 원어민 번역자들이 몰려와서 번역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만약 학위를 받고 그렇죠. 돌아가서 자기네 나라에서 교수가 되거나 네. 문화기관 종사자가 되거나 번역가로 활동하거나 이러면 죽을 때까지 한국에 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 아카데미를 대학원 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은 번역자를 양성하는 것 더해서 한류 문화 포스트를 만드는 거다. 민간 포스트를 만드는 거다. 예. 그때 아마 장관님께서 적극 동의하셔서 지금 이제 새 정부 들어서도 국정과제로 채택이 돼서 번역 아카데미를 번역 대학원 대학교로 전환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마땅히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죠.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전환이 당일적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입법도 돼야 되고 예. 또 여러 부처도 통과해야 되고 그러는데 아마 우리 정관영 선생님을 비롯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이 한국문학번역원은 순수 소설, 시 이런 문학 작품만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요즘은 왜 웹소설, 웹툰 이런 것도 있고 네. 각종 영상 콘텐츠도 번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쪽까지 손을 대십니까? 안 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은 한국 문학 작품, 그러니까 소설, 시 이런 중심으로 했었는데요. 2020년대 들어서서 우리 문화 환경이 급격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새롭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문학은 시, 소설, 희곡, 비평이 아니다. 문학은 문자로 된 예술 텍스트다. 라고 제가 새롭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번역원은 이제 2020년도부터 이제 웹툰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영화에 대한 번역도 시작했고요. 또 실제로 번역 아카데미에 문학 콘텐츠 과정이라는 걸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번역가들한테 그런 웹툰,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에 대한 번역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그런 번역자들도 육성하고 있고요. 또 저희 스스로도 그 문학이라는 개념 자체를 좀 넓게 봐서 한국어로 이루어진 예술 텍스트는 다 번역원이 역할을 해야 된다. 예. 이런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카데미상을 탄 기생충이라든지 깐느상을 탄 헤어질 결심 이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들은 문학번역원에서 굳이 도움 안 줘도 그건 또 되죠. 그러나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인력들이 저희 그러니까. 번역 아카데미 출신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번역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인력이 또 여기 출신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예. 실제 더 중요한 거는 그때 봉준호 감독이 1인치의 장벽을 넘어섰을 때 놀라운 일이 생긴다고 1인치 자막의 장벽.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해외에서 한류 그 콘텐츠 소비자들한테 한류 콘텐츠를 소비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압도적인 1위가 언어입니다. 예. 근데 이걸 뛰어넘었을 때 한류가 뿌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번역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80년대 홍콩 영화 예를 많이 들어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 홍콩 영화 인기가 어마어마했는데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는 그 콘텐츠가 이 텍스트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유행처럼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류 문화가 홍콩 영화처럼 이렇게 휙 지나가 버리지 않으려면 번역을 통해서 완전히 그 텍스트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맞아요. 한순간 유행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한국문학 번역원이 하는 일이 그런 한류를 뿌리 깊게 만들고 하나의 큰 흐름으로 만들어서 마르지 않는 강물이 되도록 만드는 거. 이게 저희 번역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도 만드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뭡니까? 이제 사실은
제 얘기를 쭉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럼 한국 문학 작품이 몇 권이나 번역됐어? 그리고 그 사람 작품은 반응이 어땠어? 근데 이걸 실질적으로 접속해서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KL 웨이브, 그러니까 코리아 리터러처 웨이브라는 플랫폼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는 B2B와 B2C 기능을 동시에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B2B 기능으로는 해외에 있는 출판사들이 이 안에서 자유롭게 한국 문학 저작권을 거래할 수 있게 해주려고 합니다. 예. 한국 출판사들이 자기들이 해외에 소개하고 싶은 텍스트들이 있으면 올리고 저희가 이제 영문 작업을 해서 올려주고 외국에 있는 출판사들이 그걸 보고 이걸 사겠다고 결정하면 계약으로 이어지고 일종의 마켓이네요. 그건. 그렇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포스트 코로나의 다른 말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직접 가지 않고 온라인상으로 작가와 의대화를 한다든지 한국 문학과 관계된 또는 한국 콘텐츠와 같은 여러 행사들이 이루어질 때 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B2C 기능은 예를 들면 독자가 뭐 한국 작품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확인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황석영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럼 황석영의 연보, 작품 3개. 그다음에 황석영 선생님 작품 중에서 번역된 거 안 된 거. 그다음에 번역된 것들에 대한 현지에서 나와 있는 여러 리뷰들 다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번역이 안 된 거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번역해야 된다. 또 고전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전자책으로 개방을 해줘서 누구든지 와서 한국 고전 작품 전 세계의 모든 독자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구운몽이라는 작품이 한국의 굉장히 중요한 고전 소설이라는데 구하려고 하면 어렵거든요. 이런 저작권이 없는 한국 고전들은 플랫폼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볼 수 있게. 그래서 일반 독자들한테는 한국 문학에 대한 놀이터가 되도록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올 10월 달쯤에 첫 오픈을 할 거고요. 한 처음부터 다 만족할 수는 없고 한 4, 5년 정도 쭉 콘텐츠를 쌓아서 큰 숲을 만드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10월 오픈은 물론 영어로 돼 있겠죠. 우선은 영어로 시작하려고 하고 근데 여러 언어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한 번에 다 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영어로 먼저 출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구를 봐가면서 수요가 많은 언어들을 보충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도입을 넘어서 성장기가 되고 점점 더 많은 종이, 점점 더 많은 권이 전 세계를 누비다 보면 또 역시 뭐 속물근성입니다만 노벨 문학상 가까워지는 겁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요. 뭐 노벨 문학상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벨 문학상이 한국 문학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노벨 문학상은 한국 문학이 가고자 하는 길에서 거쳐가야 될 관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 문학 번역원이 하는 일은 제비 한 마리를 부르는 일이 아니라 봄을 부르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봄이 오는 건 아니지만 봄이 오게 되면 제비도 오고 꽃도 피고 숲도 우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노벨 문학상 수상자 중에 그 나짐 마흐푸즈라는 이집트 작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데릭 월코트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카리브해에 있는 세인트 루시아의 작가입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노벨상 받은 벨라루시의 스베틀라나 일렉세예비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세인트 루시아나 이집트나 이런 나라의 작품이 세계 문학이냐? 아직은 그건 아니죠. 아직은 그래서 아니죠. 저희가 해야 될 일은 그래서 제가 번역원의 목표는 세계 문학으로서의 한국 문학을 만드는 게 번역원의 일이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정관영 선생님도 세계 문학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맨 앞에 셰익스피어가 떠오르시죠. 그 다음에 괴테가 나오고 빅토르 휴고가 나오고 발레리 나오고 그다음에 푸슈킨 나오고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갔다가 해밍웨이하고 가르시아 마르케스에서 끝나죠. 여기 한국 문학은 없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전 세계인의 많은 사람들이 세계 문학 했을 때 이런 지형도 가운데 한국 문학도 딱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번역원이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 하다 보면 노벨 문학상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거쳐가게 될 관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제비가 왔다고 봄이 아니라 봄을 오게끔 하는 뭐 이런 표현 쓰시는 거 보니까 이제 시적이신데 시인이시죠? 네. 시집 여러 권 내셨잖아요. 네, 사실 저의 본업은 이제 번역원장이 아니고 시인이 저의 진짜 정체성이고 대산문화재단의 어떤 상무라든지 번역원장은 이제 저의 밥벌이 하는 직업이고 저의 정체성은 시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총 4권의 시집을 냈습니다. 처음 인디오 여인이라는 시집을 낸 게 2006년이고요. 4년마다 따박따박 4권의 시집을 냈습니다. 근데 제가 2018년에 너는이라는 시집을 냈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 올해 시집이 나오는 거 아니냐. 4년 됐잖아요. 네. 근데 작년에 번역원장이 되고 나서 너무 일이 많아서 거의 시를 쓸 수가 없었고 원고 정리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초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새로운 일에 좀 적응하게 되니까 원고 정리도 하고 또 새롭게 시도 좀 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쯤 예정보다 한 1년쯤 늦게 5번째 시집을 독자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은 말씀으로만 봐도 참 할 일이 태산이구나 싶습니다. 네. 44개 언어. 그 대상 국가는 또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네. 또 해당되는 이 도서 권수의 책 종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장르도 얼마나 다양하고. 네. 그 모든 게 다 적절하게 조율이 돼야만 이게 원만하게 가는 거잖아요. 네. 참 바쁘시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좋아하는 이승우 소설가가 이제 저에 대한 곽효환론이라는 글을 쓰셨는데 거기에 저에 대해서 뭐라고 별명을 붙이냐면 한 몸으로 여러 사람을 산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1인 다역. 네, 뭐 말을 바꾸면 어느 거 하나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부지런히 이제 저 스스로도 어떤 문학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잘 지키고 또 예술행정가 또는 예술기획가로서의 정체성도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30년을 넘게 이런 일을 해왔으니까 잘 지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문학에 대한 관심을 그냥 책을 읽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문화론적 관점에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론. 네, 그래서 문학은 사실 활자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문학은 한 시대 그리고 그 집단의 정신적 지용도입니다. 예. 그 시대의 삶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여주는 어떤 지형도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문화가 다른 문화로 옮겨갈 때 문학 작품처럼 온전하게 옮겨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깊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예술의 경우를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문학 작품이 옮겨가게 되면 한 시대와 사회 집단이 그대로 옮겨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문화라는 거의 핵심은 다양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양성이 있다는 건 우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번역이라는 거는 그런 대등하고 평등하게 문화와 문화가 옮겨갈 수 있게 해줍니다. 예. 그래서 번역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언어와 언어, 국가와 국가, 세계와 세계가 옮겨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옮겨가는 게 아니라 번역은 한 사람의 인식론적 세계가 다른 독자, 다른 언어권의 인식론적 세계로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중요성이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굉장히 뿌리 내린다는 차원에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자리가 날 때마다 그 동문학계의 큰 거장인 프란츠 카프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권의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부수는 도끼와 같은 존재여야 된다. 얼어붙은 바다를 깨부수는 도끼와 같은 존재가 책이다 그랬습니다. 책은 도끼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 책 제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학과 번역은 말을 바꾸면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 사이에 수많은 얼음과 장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깨부시는 도끼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봤을 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장서서 이 세계 문학으로서의 한국 문학 이끌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청소년기에 톨스토이 또 빅토르 위고 이런 사람의 작품을 읽으면서
우리의 꿈을 연글게 만들었던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조만간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읽으며 스스로의 인생관을 세우도록 하는 그런 시대가 빨리 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찾아뵙죠. 안녕히 계십시오.